어쨌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이전하고 저는 이제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젊은 층 그리고 그 중도층에서 그 국힘이 이렇게 지지를 받기 시작한 거 이게 가장 큰 변화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준석 당대표 역할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 선거 승리에. 그 기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 찾아야지요. 아 그때. 예, 저희가 완전히 폭삭망했잖아요. 21대 총선에서. 예. 완전 비례 빼고 백석도 못 얻었잖아요. 예. 아주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셨고 당을 재건하기 시작을 하면서 약자하고 가야 된다. 호남하고 가야 된다. 여성, 청년하고 가야 된다. 이 3축으로 강력하게 밀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비대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함께 일을 했고 모셔봤기 때문에 특히 지난 한 1년여 동안에 당의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지요. 그때의 그 변화를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선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고 그 바람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당이 젊은 당으로 확 바꾼 거예요. 대통령을 그 당시에 후보로 만드는데 결정 역할을 해놓으셨고 그를 2030을 떠받칠 수 있는 하이라이트를 이준석을 세워놨는데 이준석 대표가 또 역량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대선과 지선에서도 정말 분주하게 많이 뛰었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도했지요. 선거판을 주도했다고 봐야지요. 야당에서도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했거든요. 기반을 깐 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고 그 기반 하에서 하이라이트가 고속도로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위에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좋은 승용차는 이준석 대표였던 거지. 그런데 그 당에서 보면은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내심으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이 흔쾌히 동의하고 하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보면 세잖아요. 세고 또 사람들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반감도 가졌을 건데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금방 그 기반화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서 질주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탄핵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모습도 본인도 이렇게 당무를 갖다가 중지하고 이렇게 떠난다든지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거를. 그런 부분들이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 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또 한편으로 줬거든요. 예. 근데 어제 기자간담회 보니까 뭐 우렁차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예. 그 우리 이 의장님도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준석 당대표에 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선배지. 현재. 그러니까 예, 제가 미리 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예. 그 지금 당에서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윤핵관과의 갈등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저는 뭐 저희 당의 건강성이 아직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윤핵관이라고는 이름도 이준석 대표가 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젊은 당 대표가 또 그런 이야기도 되고 또 우리 예를 들면 당에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뭐 입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또 안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프레임만 써 있는 그런 꼴이 됐는데 어찌 됐든 당이 자정을 하고 건강한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권당이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일대 대오를 형성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뭐 이중대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당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지금 나와서 상당히 건강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이 권위가 있으시고 상당한 장악력 있으신 분이 계실 때도 뭐 반대 소리도 나오고 여러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때로는 제압도 하고 때로는 타협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냈던 건데 정치란 늘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비교적 안에서 들끓는 것을 에너지화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에 의해서 지역 정권 교체도 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대부분 보잖아요. 29일 날 6월 29일 날 윤석열 정부 최초로 고위 당정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서 물가 안정 등 민생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데 우리 정책위 의장님으로서는 주요한 아젠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저희 정책위는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하나는 저희 정책위는 또 우리 당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 편에 서야 된다. 약자들을 위한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드리고 억울한 거 있으면 해결해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약자들을 위한 정당.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기대고 또 우리 당이 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믿음 있는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위한 정당. 두 번째 민생입니다. 민생. 바로 방금 말씀하신 물가 문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민생과 생활과 관련되는 이 역할을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세 번째는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AI를 비롯한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 이런 거에 대한 희망 있는 미래 산업군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정당이 돼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입법을 중심으로 하고 또 정책위가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가장 떨어져 있는 게 물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인플레가 굉장히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당, 정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관세 같은 것을 낮추는 안, 비축물자 푸는 안, 뭐 여러 가지 금리 심지어 대출되어 있었던 학자금 같은 거에 대한 금리를 다운시키는 안, 지원하는 안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묵혀져 왔었고 전 세계적인 또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가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가장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당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우선 과제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외생 변수들이 지금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외생 변수와 내생 변수가 있는데 내생 변수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룸도 좀 있어요. 그런데 유가가 고공을 행진하거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사료값이 폭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금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권력은 아직도 여소야대입니다. 뭐 총선 이후에 어째 이 내후년 변화가 되더라도 지금은 여소야대인데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스톱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법으로 뒷받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국회가 스톱돼 있으니까 해결은 가능하다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사위원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국회의 18대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끄셨던 그 민주당이 82석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다수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는 소수당한테 주자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때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21대 와가지고 저쪽에 180석 된 거 아닌가요, 민주당이? 저희가 이제 뭐 그냥 100여 석 정도로 비례 포함해서 100여 석 3분의 1 정도의 정당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한다 그러면서 법사위까지 뺏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상임위원장들도 안 가져 있었었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이제 저희가 가져오고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하자 이렇게 약속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 거지요. 4년 동안에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
축구 경기로 따지면 전반전 경기 규칙 틀리고 후반전 규칙 따로 하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대국민 약속이고 저는 이 법사위원장 같은 게 조건 없이 저희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야당이 거대 야당이라서 굉장히 국회 운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민생이 어렵고 정말 국민들이 삶이 피폐져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가 볼 때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는 것을 그걸 바꾸는 그게 하나의 그 지난번에도 합의할 때도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1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법제는 안 된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뭐 저 국회 운영에 대한 합의지 법으로 할 거 아니잖아요. 예,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18대부터. 그런데 그거를 아니, 상임위에서 이 법사위의 역할을 갖다가 좀 조정하는 거죠. 기능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본인들이 거대 여당일 때는 왜 기능 조정을 안 했습니까? 그럼 본인들이 가져가서 그때 그 기능 조정을 했어야지요. 본인들 편안하게 다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능을 떼고 축소해야 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전반기 축구 경기, 후반전 축구 경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전에 불리한 좋은 것만 얘기를 하고 업사이드 같은 경우 그냥 없이 그냥 하자고 그러고 후반전에서는 업사이드를 하지 말자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규칙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면 협상이 쉽지 않겠는데요, 보니까. 이건 원칙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윤리에 관한 문제예요. 국회도 윤리와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지. 의장님께서도 기업인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가 기업가 플랜들이 상생의 국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지금 중대재해 52시간제 임금피켓 기업과 노동이 부딪히는 민감한 법안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을 할 계획이 계십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를 왜 올라가는 거를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가야지요. 예. 일본 같은 나라 선진국에서도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 틀려요. 그걸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하고 조정할 땐 좀 해야 한다고 보지요. 정책의 방향의 첫 번째가 약자를 위한 정당. 이 김종인 위원장 때부터 시작해서 이 당의 좀 컨셉이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화물연대파 우리 경제계에도 엄청난 지금 이제 폐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뭐 원칙대로 법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화물연대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긴 노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입 차량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화주보다는 힘이 없지요. 네. 저는 이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정부가 균형을 잡아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는 갑과 을의 균형을 맞춰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이 가운데 서가지고 어느 한쪽이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서 이러는 것은 전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화물연대도 이게 민생에 관련되는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수출을 적게 해줘야 되고 또 지금 밥상 물가가 올라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협조를 하고 또 화물연대 쪽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일리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서슴없이 저는 국가가 나서는 게 맞고 중재를 할 겁니다. 저희 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당도. 이 지난 검수완박 그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도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데 현재 국민의힘이 헌재 제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검찰 에이스들로 이른바
이 현재 대비팀을 구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헌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걸 저희가 어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니까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나 그 당사자인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 방어권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러이런 억울함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저희가 재판 과정에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차원에서 그 팀 운영해서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당에서는 그 결과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여야가 합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태잖아요. 저 법안이 합의가 아니라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은 법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할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할 일이지 지금 저희가 당이 나설 수 있는 입장은 이미 시기적으로 지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검찰공화국 우려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에도 검찰 출신이 배치되고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도 출범되고 정보와 인사가 모두 다 집중되면서 금융감독원에도 검찰 출신을 앉히는 파격 인사를 단행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이제 이 검찰 인사 더 할 사람 있나요? 하니까 이 대통령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또 그 대통령께서 필요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시중의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금감원장까지 임명이 되니까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 출신이에요. 금감원은 기업의 재무구조나 이러한 조사 또 그 주식거래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은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적임자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금융권이 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후반기 국회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좀 해야 될 과제라든지 또 정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죠. 이거 제가 정책위장에 대해서 가장 아주 중점적으로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공약사항으로 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법을 좀 법안으로 내놨고요. 또 이 가상자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앞으로 상당히 눈여겨보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법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국민 생활 속에 약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많이 낼 거고요.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관련되는 부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에 관련된 법 같은 경우 수정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데 빨리 법을 좀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좀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5.18 추모식에 특별열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온 국민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 구체적인 유가족 지원 정책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법안을 좀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 불일치 내놨었던 정신적 피해 보상의 길도 좀 줄 수 있도록 법안을 좀 내놓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5.18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던 몇 가지 법안도 빨리 처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5.18 정신을 담은 개헌도 이야기됐는데 개헌은 어쨌든 그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하려면 초기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구 그뿐만 사항이 아니라 있잖아요. 다른 개헌 문제도. 그러나 이제 그래서 그 5.18 정신 들어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헌법 개정할 때 전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 그러면 이제 개헌이 언제쯤일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규제 개혁이라든가 미래 먹거리 준비, 물가 이런 문제가 너무 큰데 개헌을 지금 꺼내게 되면 블랙홀이 돼 버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국민한테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현안들에 해결되어 가는 걸 보면서 이제 때가 되면 아마 여야에서 이 문제도 제기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그 공천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선거도 많이 관여하시고 그랬을 건데 공천 문제가 시스템이 어떻게 혁신돼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비교적 그 여러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떤 낙하산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이. 그 혁신의 이야기가 당에서 깊이 있게 나눠졌 얘기가 오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보관도 있을 거고 앞으로 위원들이 그런 방안을 내놓고 토론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죠. 시작이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의장님께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무엇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꼭 필요한 게 뭔가, 네. 국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전 이걸 좀 찾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가맹점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맹점만 있지 직영점이 없어요. 자기가 음식 직영점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가맹점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직영을 해라. 아, 지금 직영이 없어도 상관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좋은 재료도 쓰려고 그럴 거고 약속했었던 맛도 보증할 수 있고 품질도 개런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법을 바꿨는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을 이렇게 내면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서 상을 주십니다.